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서울대 쌍둥이 운영하고 있는 형여호원입니다. 동생 여호용입니다. 저희는 현재 대치동에서 올마이트 캠퍼스라는 수학 학원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온라인으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명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저희가 둘 다 서울대 나와가지고 저희 공부했던 노하우랑 저희 학생들 지도하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 최대한 많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있다라기보다는 뭔가 집안 환경이 아무래도 비슷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가는 유전자라기보다는 서울대 가는 집안 환경? 이런 게 저희는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저희가 학생들 지도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유전자도 중요한데 그 유전자가 실제로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저희는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저희 대치동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 두 분 다 고학력이시고 되게 똑똑하신 분들 많거든요. 아이들도 가르쳐보면 똑똑해요. 근데 그게 발현이 안 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발현될 수 있는 환경과 어렸을 때부터 공부 습관, 방법들 잡아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게 좀 약간 가정을 해보면은 메시 있잖아요. 축구 선수. 메시가 만약에 축구가 별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전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저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 당연히 갈 수만 있으면 다 서울대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때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했었고 하니까 당연히 갈 수 있으면 서울대에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정도부터 공부를 좀 잘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막연한 목표로 서울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형이 서울대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도 따라서 서울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도 중간고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시험 보면은 거의 뭐 다 맞거나 뭐 한두 개 틀리거나 고득점이 나오니까 우리가 공부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저희는 공부를 잘한다는 걸 되게 늦게 늦게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돼서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저희 공부 잘한다는 생각 특별히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 제 집안 환경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저희 삼형제가 다 입모아서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엄마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희 인식 속에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일단 어머니께서 항상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시면서 특히 저희한테 헌신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당연히 우리도 잘 해야겠구나라는 인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 같고,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저희 생각보다 많이 놀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하고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항상 강조하신 게 뭐냐면 할 일 무조건 다 하고 논다. 뭐 초등학교 때 사실 할 거 많지는 않잖아요. 하루에 한두 시간 하면 다 끝내는 정도의 양이었었는데 아무리 작은 양이더라도 무조건 다 할 거 끝내고 논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원칙이었어요. 그런 원칙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들을 습관 들여서 했던 환경들, 그 다음에 집안에서 어머니께서 항상 책 읽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분위기, 이런 게 되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특별한 공부법을 찾으실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다 아는 중요한 공부법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잘 실천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는 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의 비법이 있다면 전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할 일을 해놓고 쉬는 거라든지,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할 때 계획 세워서 공부하는 거,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오답을 2번 이상 복습하고 나서 시험 보는 거, 그리고 학교 공부 충실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특별한 방법이 아닌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소홀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잘 챙겨주셔도 저희 어머니와 같이 특별한 결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 학교에서 시키는 거 무조건 열심히 해라 이런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학 되면 막 가족신문 만들기 막 이런 거 나오고 있잖아요. 방학 숙제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뭔가 뭐 행사든 학교 선생님 내주시는 공부 관련되지 않은 무엇이든지 간에 무조건 다 열심히 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생활 자체에 되게 충실하게 되는 이런 게 있었는데, 간혹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학교에서 그런 거 왜 시키는지 모르겠다라던가 뭔가 도움 안 되는 것 같으면 좀 최대한 빼거나 안 하려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 자체가 단순 공부 관련되지 않은 거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수업 시간에 뭐 열심히 하는 것들까지 그런 태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좀 중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 기숙사 의무로 해야 되는 곳이어가지고 사교육 전혀 받을 수 없는 환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사교육 고등학교 때는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일반 학교 다녔었으니까 사교육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학원 몇 좀 가긴 갔었어요. 근데 저희가 살았던 곳이 워낙 시골 충남 서산 중에서도 저희는 대산읍 기은 리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진짜 완전 어촌 시골이에요. 그래가지고 학원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원을 아예 안 다니진 않았지만 사실상 그렇게 큰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그런 환경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까지는 학원을 다녔는데 도움 받았던 게 예를 들면 뭐 토익 공부 그런 거는 아예 모르니까 그런 거 좀 도움 받았었고, 경시대회 준비할 때 좀 어려운 수학 공부할 때 이럴 때 좀 도움 받았었는데, 학교 시험 공부할 땐 거의 집에서 혼자 했었어요. 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계획 세워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간혹 저희한테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대치동 꼭 보내야 되느냐, 요새 대치동 아니면 스카이 가기 힘들다,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하고, 왜냐 실제로 저희도 지방 출신인데 서울대 왔잖아요. 그리고 실제 통계적으로도 서울대 애들 중에서 지방 애들 비율이 훨씬 높아요. 당연히 비율적으로 봤을 때 대치동 아닌 애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사교육 환경이 꼭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도 서울대, 뭐 연고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전화위복이란 말이거든요. 저는 저희가 딱 그 케이스였다 생각해요. 요새는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이라던가, 요새는 워낙 온라인으로도 이것저것 사교육 수단 많이 발달해가지고 사실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는 일단 애초에 학군지가 아니었고, 그리고 온라인도 그때는 뭐 인강은 있긴 있었지만은 인강 외에 다른,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공부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스스로 해야만 됐어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해야만 환경이 있다 보니까 하면서 공부에 대한 원리도 깨우치고 그게 자연스럽게 효과로 이어졌던, 저희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사교육의 도움을 이제 크게 받지 않고 좋은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좀 잘 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있어야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잘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조금씩 그거를 도움을 주시고 습관을 들일 수 있게끔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초등학교 때는 오늘 할 일 적어보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공부할 거 뭐 학교 숙제, 그 다음에 학원 갔다 오면 학원 숙제, 학습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할 일이 있으면 그걸 적어요. 그러면은 뭐 5개 이런 정도 적겠죠? 그러면은 거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할 때마다 하나씩 지워 나가면서 하는 거를 초등학생 수준에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매일 하다 보면은 하루 계획 세우는 게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가 됐을 때는 어머니께서 시험 기간 이제 한 달 전에 와가지고 과목별 계획을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목별로 어떤 거 공부할지, 뭐 교과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 학교 프린트 등등 이런 거를 이제 할 걸 적은 다음에 달력 있잖아요. 그럼 그 달력에다가 언제 뭐 할지를 하나씩 옮겨보자 이런 거를 시키셨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계획은 이렇게 세우는 거구나 라는 거를 터득하게 되고, 그게 시험 한두 번 보다 보니까 몸에 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이 됐던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수준에 맞게 계획 세우는 방법을 몸에 배게끔 도와주시는 게 자기주도 학습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취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본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거창한 뭐 전교 1등 이런 거 아니더라도 초등학생들도 보면 단원평가 이런 거 보잖아요. 사실 그거 준비해가지고 100점 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웬만한 애들 다 할 수 있어. 시험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이런 걸 소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선행학습 막 한다고. 근데 저는 부모님들한테 꼭 눈앞에 있는 작은 시험들 100점 받는 거 경험하게끔 해주시라, 이런 말씀 항상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100점 받으면 자기는 100점 받을 수 있는 학생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저희도 어렸을 때 공부를 왜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싶었는지 생각해보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푸시해서도 아니고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 100점 받았을 때 그 기분 좋은 거, 그거를 계속 느끼고 싶어서 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동기부여에서는 저희 가장 좋은, 특히 학생들이 어릴수록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 100점 받아보는 경험해주는 거, 그게 크든 작든 저는 그게 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히 서울대 온 애들은 학원이나 과외나 인강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이런 표현 쓰는데, 학원, 과외, 인강도 자기 주도적으로 해요. 대부분 애들이 보면, 요새 보면은 그냥 학원 당연히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게 아니에요. 저희도 실제로 보면은 오히려 시험 기간 때는 학원 그냥 올스톱하고 혼자 공부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언제는 학원 가고 어떨 때는 인강 듣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나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선택적으로 했었거든요. 서울대 온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 이걸 잘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실제 대치동에 있는데도 학원 거의 안 간 친구들, 제 친구인데 있고요. 지방에 있는데도 보면은 다들 본인 필요에 맞게끔 뭐가 필요한지, 어떤 도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게 다른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니면서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학원을 다니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서울대 간 학생들 중에 사실 거의 사교육 다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사교육을 받으면서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내가 혼자서 하기 어려운 지점들은 뭔지, 이런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학원에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도움을 받으러 가는 거다, 이런 인식이 명확하면 학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인식이 없이 가면은 정작 제대로 학원에 다니면서도 그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진심으로 저희 나중에 제가 애를 낳는다면 저는 애 바둑시킬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경험했을 때 애들이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취미도 하고 스트레스 푸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취미 중에 정말 좋은 게 바둑이라고 생각해요. 애들한테. 왜냐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은 바둑이 재밌어요. 맨날씩 노린 거 게임 같은 거잖아요. 바둑이 일단 첫 번째로 재미가 있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애들한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집중력이 길러져요. 요새 게임 같은 경우 되게 다 짧게 한 판 한 판 되게 짧게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바둑은 한 판 하면은 뭐 길게는 한두 시간씩 하거든요. 오랫동안 앉아서 집중하는 집중력이 길러지고 두 번째로는 사고력이 길러져요. 바둑 같은 경우는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따져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 문제 푸는 거랑 상당히 원리가 비슷해요. 사실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바둑 푸는. 네. 정의 성리.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사고력 기르는데도 엄청나게 도움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건 제 케이스인데 저희 어렸을 때 공부 잘한다는 인식 별로 없었다 그랬잖아요. 공부를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시켰진 않았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막 빡세게 하는 스타일 아니었는데 바둑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바둑을 5년을 했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둑학원 5년 동안 다니는 애들 많이 없잖아요. 바둑학원에 온 애들 대부분 다 이제 그냥 잠깐 이렇게 있다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됐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형들이 와도 제가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됐냐? 요새 그냥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감이 길러지는 거예요. 아, 나는 뭔가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좀 뭔가 잘하나 보다. 근데 사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오래 해가지고 이미 그냥 실력 때문에 잘하는 걸 임에도 불구하고 나 좀 잘하네? 약간 바둑은 특히 머리 써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머리 써서 하는 건데 내가 잘한다 이런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바둑 강추하는 편입니다. 저도 바둑 무조건 일단은 시도는 해볼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바둑 시켜야 되냐 이건 아니고 아이가 일단 좋아하게끔 해야 돼. 이것도 바둑도 숙제처럼 가가지고 학원 다니듯이 바둑학원 1시간 갔다 와 너 왜 안 했어? 이러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가 이제 좋아하는지 보고 정말 놀이처럼 쉬는 시간에 취미 활동하는 것처럼 시켜봤을 때 재밌어 하면 저는 무조건 계속 시킬 것 같아요. 성별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성향에 따라 다를 텐데 저희는 또 바둑 외에 되게 열심히 했던 게 축구였어요. 기본적으로 또 체력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회 활동하는 것들은 사교적으로 아이들이랑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운동이 되게 스포츠가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시골이라서 별로 놀 게 없어가지고 진짜 그런 몸 쓰는 놀이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제일 좋아했던 게 축구여서 저희는 축구를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정말 열심히 많이 했고 뭔가 그런 스포츠 활동 같은 거 좋아하는 거 있으면 한 가지 정도는 꾸준히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공부 잘했던 아이들 중에서 운동 잘하는 애들 많아요. 그게 그리고 운동 안 하는데 공부만 하는 애들 있잖아요. 좀 힘들어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확실하게 제가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체력이 달라요. 애들이 기본적으로. 밤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 이런 게 다 체력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달라가지고 저는 운동하는 시간이 뭔가 공부하는 시간을 뺏는다 이렇게 뭔가 생각해서 손해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도 풀면서 체력도 쌓을 수 있는 정말 좋은 활동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것 때문에 큰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은 저희 쌍둥이 형제가 서울대 갈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저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도시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 좋은 학원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동네 환경보다는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을 잘 갖춰주는 게 공부 잘하는 데 있어서 훨씬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전국 어디에 있든지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든 다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신 부모님들 계시다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딱 이상적인 스케줄을 세팅해 놓고 그거대로 이렇게 수행하는 기계처럼 하다 보면은 당연히 혼자 하는 힘이 길러질 수가 없거든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점점 혼자 할 수 있게끔 자전거 타는 것 마냥 점점 혼자 할 수 있게끔 도와주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부법 유튜브 채널 서울대 쌍둥이 운영하고 있는 여호원 여호용입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100%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공부 방법이라는 거는 학생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전 심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못된 방법을 공부하고 있다. 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도 안 나오는 경우들은 실제로 노력해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방법이 잘못됐고 그래서 방법을 점검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법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 생각해요. 나 열심히 했는데 성적 왜 안 오르지? 보면은 그게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게 일정 수준의 노력을 들였으면 내가 힘드니까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이랑 비교해보면 그건 전혀 열심히 하는 수준이 아니라 평균 수준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평균
순환수준의 노력을 하면 당연히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면은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했다. 그럼 힘들죠? 그럼 집에 오면 나오면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열심히 한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노력에 대한 착각하는 경우부터 좀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약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평범한 머리를 가지고 평범한 방식으로 평범하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는 노력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 이게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많은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냐면은 첫 번째로 성과가 나올 만한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지를 일단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기간 때 공부하는데 딱 진짜 시험에 자주 나올 법한 핵심 자료들이 있거든요. 학교 자료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소홀히 하고 뭔가 별로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든지 뭔가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료, 지금 당장 나의 실력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고 있느냐, 요거를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되게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애들이 실력이 오르지 않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오답을 공부하는 방법인데, 제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다른 과목은 다 1등급 나왔는데 국어만 3등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도대체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너 국어 공부하고 있는 책들 좀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책을 가져왔는데, 이 책을 딱 보니까 실력이 그냥 안 오를 수밖에 없겠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틀린 문제들 있잖아요.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한 흔적이 없어요, 책에. 그러니까 문제를 틀렸으면은 그게 틀린 이유가 있을 건데, 많이들 하는 실수가 틀렸을 때 그냥 해설지에 나와 있는 왜 그게 답인지에 대한 설명 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고 이래서 답이구나 하고 보통 넘어가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이러면 실력이 안 올라요. 어떻게 해야 실력이 오르냐? 문제를 맞든 틀리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했으면은 선택지 5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 이건 확실히 맞는 거, 확실히 아닌 거, 이렇게 하나에 바로 쉽게 되는 것들이 있고, 약간 헷갈리는 것들 있잖아요. 헷갈리는 선지들에서 변별력이 생기는 거고, 그걸 잘 맞춰내는 게 실력인데, 헷갈리는 선지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본인이 왜 헷갈렸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래서 이게 맞은 거였구나 틀린 거였구나 이런 거를 계속 분석하면서 실력이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답 맞았어요. 근데 거기서 헷갈렸던 선택지가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개 찍어서 맞았어요. 나머지 2개에 대해서 이게 왜 정답이 아니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올라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스킵하고 그냥 맞았으면 넘어가고 틀렸으면 틀린 딱 그 선택지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 이러면 똑같은 1시간에 공부했어도 남는 거는 진짜 10분치만큼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특징은 뭐냐?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선지 있으면 다 체크를 해놔요. 다 체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맞았든 틀렸든지 간에 헷갈렸던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다르거든요.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오답을 보는 방법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많은 효율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것처럼 오답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도 효율이 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상위권 애들 공통점 특징은 뭐냐면 모르는 것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실제 그랬고,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자기가 모르면 어떡하지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오답 분석하면서도 봤던 거에 대해서 긴가민가한 거 다 체크해놓고 공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 그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특징이라기보다는 제가 과목 불문하고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는 되게 쉽고 명확한 원칙 같은 걸 알려드리는 건데, 공부하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져서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실제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타고난 이제 좀 이해력이나 이런 게 조금 좋지 못한, 엄청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학 5등급 나오고 이런 애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너무 진짜 안타까워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지 하다가, 제가 그때 이제 이 친구의 머리를 틔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게, 땡땡아, 너 앞으로 수학 공부하면서 나오는 개념이든 문제풀이 과정이든 뭐든지 간에 나오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왜? 라고 질문 던져서 명쾌하게 답할 수 있으면 넘어가고, 안 되면 무조건 알고 넘어가. 친구한테 물어봐서든 선생님한테 물어봐서든, 안 되면 새벽 몇 시라도 쌤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테니까 무조건 해결하고 넘어가. 이걸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성실한 학생이라 그랬잖아요. 진짜로 고지고대로 한 거예요. 새벽에 전화하니까 진짜 새벽에 전화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어떤 것들이냐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분수에서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해설지에 분모엔 0이 들어갈 수 없으므로 삐리리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분모에 왜 0이 들어가면 안 되지 모르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이 2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애들 당연하게 쓰는 거. 근데 아마 열에 한 5은 물어보면 왠지 대답 못해요, 애들이. 기계적으로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에 반대, 그러니까 안 좋은 거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그런가 보다예요. 뭔가를 배웠을 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지 뭐, 이게 딱 정반대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디테일한 과목별 공부 방법들도 있겠지만 모든 과목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 하나 말씀드리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모든 공부하는 과정에 적용만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실력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몇 회 독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3회 독했다, 5회 독했다 그러는데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 번씩 다 보기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3번을 보고 5번을 보지 막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다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 모르느냐가 상위권과 좀 하위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5회 독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5회 독을 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5번 푸는 게 아니고 한 번 풀잖아요. 그러면은 틀린 문제랑 헷갈리는 것들을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100문제를 풀었으면 그 중에서 50개는 알았고 50개는 좀 틀렸거나 헷갈렸다 하면 두 번째 볼 때는 그 나머지 50개만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개를 또 보면은 그때 한 절반으로 좀 또 모르는 게 줄어들어요. 그럼 3회독 할 때는 25개만 보면 되는 거예요. 4회독 할 때는 12개만 보면 되고 마지막 5회독 할 때는 6개만 보면 되거든요. 상위권 학생 공부과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학 공부도 하고 영어 단어도 외우고 한국사 암기 과목도 외우고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공부 잘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걸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한번 본 다음에 다시 복습하려고 하면 아는 거 또 보고 있고 막 맨날 집합만 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복습을 할 때 효율적으로 이렇게 모르는 것만 체크해서 보다 보니까 모르는 거를 3번, 4번, 5번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모르는 게 없게 되고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죠. 이거를 제가 이런 비유를 드는데 공부를 잘하는 거, 시험 100점 받는 거는 빈 도화지를 빈틈없이 채우는 거랑 같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려요.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큰 형광펜을 이렇게 쓱쓱 그어서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겉에서 봤을 때 얼추 채워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빈틈들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또 다른 책을 사서 또 공부를 해요. 그럼 또 전체로 칠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이렇게 빈 곳에들이 걸리는 것들이 있을 거니까 좀 더 채워져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들여다보면 빈틈이 있죠. 이거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애들이 느끼기에는 나 다 채운 것 같은데 근데 시험 보면 항상 틀리는 게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운이 좋아서 칠해진 곳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맞추지만 운이 나쁘게 그 빈틈에서 문제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원리인데 그럼 우리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빈틈을 찾아서 메우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최상위권 애들은 이 빈틈을 찾아서 메우는 공부를 할 줄 알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오답 노트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들만 모아서 따로 만들어 놓는 거, 그게 빈틈만 모아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잘하는 애들은 이걸 할 줄 알고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그 빈틈을 모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또 다시 전체를 칠하고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칠해진다 하면서 엄청난 비효율적인 공부가 되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상담 진짜 많이 하는데 제가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는 무조건 기준치 따라가게 돼 있다. 학생들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기준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전교 1등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고 그 다음 나는 전교 100등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통 지금 성적이 안 좋으면 본인 수준을 본인의 기준치로 갖고 공부를 하죠. 근데 이 기준치가 왜 중요하냐? 전교 1등이 내 기준치가 돼 있으면 전교 1등을 하기 위한 맞는 공부 방법을 하게 돼 있고요. 내 수준 100등이라고 생각하면 100등짜리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다면 내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조건 내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목표는 나는 전교 1등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되게 제가 재밌는 비유가 있어서 좀 공유드리고 싶은데 요새 온라인 막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에서 물건 팔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강의하시는 분이 얘기해 주신 건데 무조건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목표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한 달에 내가 물건을 100개 파는 게 목표다 라고 하면은 지인들한테 판대요. 근데 한 달에 파는 목표가 10,000개다라고 하면 지인들한테 팔아서만 절대로 10,000개를 팔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던가 쿠팡 같은 그런 오픈 마켓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한 달에 파는 게 목표가 10만 개, 100만 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존에 가서 판다는 거예요. 이 예시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방법이 달라진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공부에서도 내가 목표를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배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목표의 10배를 목표로 잡아라. 그렇게 하면 방법이 달라지게 돼 있고 방법이 달라지면 거기에 가까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회독에 대한 목표치가 달라요. 보면은 제가 아이들 계획표를 많이 보거든요. 계획표를 많이 보는데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세우는 거 보면은 한 번 보고 뭐 시험 전날 복습하고 끝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주 정도 남겨놓고 일단 1회독은 다 끝나요. 그 다음에 2주 남았을 때 모르는 거 위주로 틀렸던 것들 위주로 한 번 복습하고 마지막 일주일 때 또 복습하고 기출문제 풀고 시험 정말 전날 그때 또 4회독하고 그 다음에 시험 당일날 아침
마침까지 해서 막 시험 직전 쉬는 시간 때까지 있잖아요. 그때까지 해가지고 막 5번 보고 이런 식으로 내가 기본적으로 이거 모르는 거 한 5번 돌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는데, 극단적으로 가면은 그 고승덕 변호사라고 예전에 막 고시 3관왕하고 되게 유명했던 그 공부법 끝판왕 그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10번을 잡았대요. 그래서 10회독 공부법이라고 해서 유명해졌던 게 있는데,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10회독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목표치를 높게 잡는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목표를 잡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방법을 실천해보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시험 공부할 때 내가 딱 5번 복습하자. 근데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모르는 것 위주로 줄여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5배 법칙, 10배 법칙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상위권 학생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잘하면 잘하는 이유가 있고 못하면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 방법은 내가 지금 최상위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분명히 다 따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저희가 말씀드린 방법, 잘 되기 위한 원칙들 지켜나가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부법 유튜브 채널 서울대 쌍둥이 운영하고 있는 여호원, 여호용입니다. 저희가 현재 대치동과 온라인에서도 수학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공부법 유튜브 채널 하면서 쌓았던 노하우들을 모아가지고 최근에 기적의 서울대 쌍둥이 공부법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책에 있는 핵심 내용들 엑기스 위주로 해가지고 많은 도움 되실 수 있게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착각 첫 번째는, 저는 학원은 당연히 보내는 거다라는 생각이라 생각해요. 부모님들 보면은 요새 수학, 영어는 기본이고 요새는 보니까 국어도 학원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사실 저희 때만 해도 국어 학원이라는 것 자체도 거의 없었고, 국어를 학원을 간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요새는 애들 워낙 뭐 문해력 떨어지고 국어 어렵다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어도 당연히 학원 가는 거 막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게 되게 큰 착각이고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 책에도 제가 자세히 써놨는데, 공부하는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하는 독학이 있을 거고, 이제 외부 수단으로서 학원, 과외, 인강,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는 뭐냐? 당연히 할 수만 있다면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비효율적인 건 뭐냐?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요 예시를 들어드리면 다들 이해하시는데, 저희가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책 한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봐요. 혼자 봐서 5분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누군가한테 설명을 들어서 이해하려고 하면 20-30분이 걸려요. 그리고 20-30분 듣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스스로 또 다시 복습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학원에 왜 대다수 사람들이 가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내용에 따라서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 어려운 내용 공부하다 보면은 책 보고 혼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학원 가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인강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모르는 부분 위주로만 인강을 들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근데 대부분 또 인강으로 공부 안 하고 학원 대부분 또 가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혼자서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일정 기간에 끝내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일정에 맞춰서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여기서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원에 간다고 하면은 내가 학원에 왜 가는지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방금 얘기해드렸던 남한테 설명을 꼭 굳이 들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내가 일정 계획을 남한테 의존해서 해야만 하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내가 도움이 필요로 하다라고 싶으면 가는 거고, 필요하지 않다 하면은 안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과목별로 이게 상황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과목별로도 무조건 학원 간다가 아니라 과목별 상황에 맞게 학원, 그리고 과외, 그리고 인강 각각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착각 중에 하나는 뭔가 성공으로 가는 루트가 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예를 들면 대치동 와보면은 가장 잘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학원을 다닐 때 따라가는 그런 커리큘럼 같은 게 있거든요. 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면 고등학교 거 공부하고 있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보내려면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어디까지 끝내야 되고, 또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 특정 학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려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어디까지 시켜놔야 되고, 그럼 유치원까지 가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기 때까지 내려가거든요. 진짜 거기서 그거를 한번 트랙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제 그걸 못 따라가게 된다는 불안감이 있으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울대 간 학생들이 만약에 뭐 1000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1000명 중에 그 루트 따라가가지고 간 학생들이 5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교육에 있어서 가장 최상위권 학생들이 따라가고 있는 전형적인 그 루트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따라가지 못할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부 잘할 수 있는 확률이 95% 이상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시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중학교 3학년 전 과정은 한번 무조건 다 끝내놔야 된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는 무조건 한두 번 돌리고 가야 된다. 이런 착각들을 하고 계신데 절대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중요하냐? 지금 우리 아이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과목별로 국어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수학은 어떤 상황이고 영어는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으로 이 커리큘럼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과 같이 근데 지금 동년배의 친구들 중에서 잘하고 있는 애들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관심사가 가는 순간 꼬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꼬이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막상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 가지고 2,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막상 시험 보면 성적 안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범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가 수학 선행학습, 다른 과목보다도 특히 수학에 있어서 선행학습을 무분별하게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저희가 대치동에 있다 보니까 더더욱 느끼는 거긴 한데 중학교 1학년 학생 부모님이 상담을 왔어요. 우리가 아이를 선행을 많이 못 시켰대요. 그래서 지금 어디 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거 하고 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담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대치동에서 더더욱 그런 건 있겠지만은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3학년 거 하면은 두 개나 앞서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고등학교 아직 못 들어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선행학습 왜 하는지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선행학습 왜 할까요? 나중에 시험 잘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시험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럼 결과가 좋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저희 학생들 그러면 중학교 1학년에 그렇게 선행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중2, 중3, 고1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이제 중3, 고1 학생들 오거든요. 오면 걔네들은 이미 그 중1 때부터 그렇게 하던 애들이 와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미 뭐 수투, 미적,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했대요. 와서 시험 보는데 못해요. 못 풀어요. 기본만 알지 심화 문제 이런 거 하나도 못 풀어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중학교 1학년 때 결국 왜 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잘 보려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잘 봐? 시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행학습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만 이해해드려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학교 교과 과정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학년의 학생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기반으로 알아야 될 것들 위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잘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거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잘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대부분의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중학교 3학년 거, 고등학교 1학년 거 하면 대부분 어려워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선행을 2개학년, 3개학년 걸 많이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애들 입장에서는 수학은 어렵다라는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본인이 못한다는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2개학년, 3개학년 이상 거에서 심화까지 공부를 제대로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하게 되냐면 진짜 사고력을 기르는 수학 공부가 아니라 그냥 진도만 나가는 사고력은 전혀 길러지지 않고 그냥 공식 배워가지고 기계적으로 그냥 계산해서 풀어내는 이런 것들 위주로 수학 공부를 계속 하게 돼요. 언제까지 하게 되냐? 고등학교 3학년 거 마칠 때까지. 근데 중학교 거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거 마칠 때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몇 년 동안 그것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고력이 하나도 안 길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개학년, 3개학년 거 미리 땡겨가지고 진도 많이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선행 안 하고 지금 현재 학년 거 아니면 해봤자 뭐 한 학기, 2학기 정도 여기 있는 거 심화 문제 많이 푸는 거 연습한 애들이 나중에 훨씬 잘해요. 부모님들께서 선행학습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거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엄청난 착각이시고 그게 아니라 나중에 심화 문제 풀 수 있는 사고력 길러주는 현재 학년 거 아니면 해봤자 한 학년 정도 심화 문제 제대로 풀 수 있는 능력 길러주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들 지도하고 수많은 부모님들 만나면서 이제 느끼게 된 최상위권 학생들 부모님 공통점 전문가 수준의 이해도예요. 전문가 수준의 이해도라는 건 뭐냐면 부모님께서 실제 공부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실제로 뭐 수학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영어를 잘 알고 이런 거랑 전혀 관계없이 애들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아이들이 잘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교과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도록 만드는 동기부여에 대한 측면이라던가 이게 실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시는 거 애들이 습관 길러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방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영역인데 간혹 부모님들 중에 그냥 좋은 학원, 유명한 학원 찾아서 보내는 거 보내면 거기서 알아서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최상위권 부모님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학원에서 모든 거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 안 하시고 단순히 학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애들 공부 어떻게 시켜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다양한 시도들 해보시고 시행착오 하시고 겪으시면서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본인
본인만의 그런 교육관, 가치관, 노하우, 방법들 이런 게 일단 정리가 돼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지도해 주실 때 이런 것들을 챙겨 주셔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책에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알아서 먹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애들이 먹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마음을 먹도록 할 수 있을까?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심과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 세 번째는 희망과 자신감입니다. 첫 번째 관심과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보면 뭐 이거 굳이 왜 해야 돼요? 공부 왜 해야 돼요? 공부 안 해도 잘 성공할 수 있다는데 서울대 가도 뭐 취직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등등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애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부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애들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애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만 알고 있고 그냥 잘하면 좋지 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실제로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의지까지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의지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래 그럼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러려면 당장 내가 지금 눈앞에 뭐 해야 되지? 이 목표가 선명하게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단기 목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장 이번 시험 때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내야지?에 대한 중기 목표 그리고 그 시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당장 이번 주 오늘은 무엇을 해야지?에 대한 단기 목표까지 이게 명확해야지만이 아이들이 이게 동기부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아이들 공부하다 보면 또 많이 겪게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 저 잘 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하기 전부터 겁부터 먹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수준이 그 원하는 수준이랑 워낙 그 갭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거기서부터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열심히 안 하거나. 그래서 세 번째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계획을 세운 목표대로 했을 경우에 잘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아이들이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학생과 비슷했는데 잘된 성공 사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저희가 학생 지도했던 사례 중에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때 모의고사 평균 한 5등급 나왔는데 현역 수능으로 연세대 가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개별 케이스별로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잘된 케이스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 선배가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애들이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에 대한 하고 싶은 마음을 먹게 해준 것도 단계별로 하나씩 챙겨주시다 보면은 실제 애들이 공부하도록 마음을 먹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는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중에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질문을 많이 던져주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실제로 저희가 학생들 학원에 오면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학원 상담 처음 시작할 때 공부 얘기부터 안 해요. 가장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나중에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어? 이거 먼저 물어봐요. 아이들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각자 하고 싶은 게 있고 어떻게 살고 싶다는 생각들이 다들 있어요. 근데 그걸 밖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인 거지.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을 던져주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걸 느끼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대답은 공부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공부는 이래서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이거든요. 원래 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갈 때 소크라테스가 계속 질문을 던지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 보면은 그 정답까지 가게 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명확한 직업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라면은 사실 이런 고민을 같이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거 열심히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공부를 안 하면 뭔가 아이가 이제 미래가 막막해 보이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근데 공부 안 하고 있을 때 이런 고민들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애들한테는 공부가 필요한 게 또 맞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너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여기서부터 질문하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다 보면 지금 학생으로서 공부라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애들이 깨닫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화를 유도하시다 보면 아이들이 아 내가 그래서 공부하긴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근데 여기서 일단 저는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아이가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막 마음에 막 불타올라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게 되는 것까지 연결은 보통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기대치를 딱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에 효과는 딱 어디까지냐, 아이가 더 이상 공부의 필요성을 몰라서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거를 막는 정도까지가 딱 기대 효과인 거지, 이걸 알았다고 해서 아이들이 당장 다음날부터 막 밤새서 열심히 하냐, 이건 아니라는 거는 알고 기대치는 딱 거기까지만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먹은 마음이 실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까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 뒤에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부르는데 의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를 관리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방법은 뭐냐면 세 가지인데요. 환경을 통해서 습관을 만드는 거고, 이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그때그때 의지가 불타올라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당연하게 습관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습관을 어떻게 만드느냐, 아이들이 의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습관을 환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서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리고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환경 안에 아이들을 놓아주셔야 되고, 아이들도 뭐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아이들이 본인이 그 환경에 놓여지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하는 과정, 이게 첫 번째로 필요하고, 그 환경에서 계속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길러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한 번에 완벽하게 잘 되지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학생이라면 스스로 셀프 피드백,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잘하면 잘하는 거에 대한 칭찬과 인정, 두 번째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 피드백 과정이 있어야지 이게 정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음 먹은 것들이 실제 습관이 돼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것까지 꼭 챙겨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부 잘하는 부모님의 특징과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드린 말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부모님들이나 다 노력만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신 부모님들 꼭 저희가 말씀드린 거 꼭 실천하셔가지고 아이들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